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주윤정이라고 하고요.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관련된 연구를 한 거는 한 2016년 때부터 사실 아시아연구소에 저도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연구소에서 청년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하는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아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중국하고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유스? 창의 청년? 좀 약간 창의 영역에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 있는 청년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가 대만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이렇게 청년과 관련해서 이제 학술대회를 계속 다닐 일들이 있어서 한국의 이제 상황들을 소개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각각의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현실의 중압감, 문제라는 것들이 유사하면서도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들, 이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어떤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 문화,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지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청년과 사회운동 관련된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내부에 갖고 있는 어떤 핵심적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부에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와 제 발표에서는 조금 약간 그래도 그 동아시아의 청년이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다르고 앞으로 이제 사회운동이 전개되는 것도 상당히 다르지만 그래도 상당한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의 딜레마나 공통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들을 각각의 사회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동아시아는 사실은 전후의 발전한 나라들 중에서 그러니까 전후라고 하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그 사회주의 진영과 그 자본주의 진영으로 갈라져서 어떤 전후 발전의 황금기에 동아시아의 발전은 뭐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45년의 식민 통치, 그러니까 서구에 의한 식민 통치가 종식된 이후에 이렇게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그 1세계 서구의 선진국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번영을 이룬 데는 거의 없죠. 없, 요즘에 생각해보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유럽과 미국을 빼고 서구식 민주주의의 프로젝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프로젝트를 두 가지를 모두 완수한 나라는 사실은 뭐 한국, 일본, 대만 정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 자본주의적 발전은 여러 가지, 뭐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다양한 경로로 가고 있지만 그런 두 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킨 경우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뭐 아시아의 용이라고 불려지면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아시아의 뭐 네 마리 뭐 타이거 뭐 호랑이란 말도 나오고 용 이러면서 동아시아의 성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잠재력을 갖고 있고 서구인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여줬었거든요. 고도 성장기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성장기에 한국은 그때도 양극화 불평등 문제 심각했고 그리고 이제 그 대만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장을 한다. 국가가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한다라는 어떤 공통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실제 존재를 했었을지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도 사회이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에 열심히 살면은 돈을 벌고 집을 살 수 있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생애 주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집을 사고 뭐 이런 방식의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한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그 부분들이 이렇게 세계 금융위기라든지 어떤 산업구조의 재편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구조 자체가 변화하면서 어느 순간 옛날에는 맨날 어른들이 보이즈 비 앰비셔스 이러면서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뭐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청년은 우리 미래의 주역이라는 말이었는데 갑자기 뭐 3포, 5포, 6포, 7포, 9포, 10포 이렇게 포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단순히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렇고 대만에서도 그렇고 그런 식의 어떤 청년 담론들이 굉장히 암울한 청년 담론들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포되는 것이 일본, 중국, 대만, 뭐 한국 다 공동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메가시아 쓴 책에 잠깐 소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대만에서는 붕세대, 붕괴했다라고 해갖고 망한 세대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 해서 그것도 일종의 뭐 망한 세대다, 우리 망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그렇게 사회적 절망감을 표현하는 것들이 문화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절망감을 가진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이라는 것들이 깨져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문화적인 절망감을 표현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뭔가 이 상태가 옳지 않다, 뭔가 정의롭지 못하다, 부정의하다, 인저스티스다 라는 식의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영화는 보지 않았는데 오징어 게임 다 보셨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불평등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인도 이런 나라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카스트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됐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신분격차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존재하는데 왜 인도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같은 방식으로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영화가 안 나오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런 게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평등이나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볼 때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와 사람들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불편한 감정 있죠.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청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이제 계속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일본, 대만, 중국 계속 다니면서 현지 그 필드 조사 같은 것도 하고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집값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가진 소득에 비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상황이 조금 나은데요. 일본은 이제 저성장 단계에 들어가면서 버블이라는 것이 무너지면서 집값도 값이 떨어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서울에서만 모여 사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동경이 대도시이긴 하지만 지역의 거점 도시가 있다면 지역에서 그래도 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는 사회혁신운동 같은 걸 하는 활동가들을 보면은 굉장히 작은 소도시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인권운동, 사회운동, 장애인운동, 이런 쪽, 문화운동, 예술운동, 이런 쪽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대만의 활동가 친구들, 그리고 일본의 활동가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의 활동가 친구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일본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한
선생님 결혼했어요? 이러고 얘기하고 좀 이따 가면 아기가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애 주기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의 영역에 있는 활동가들도 그래도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어쨌든 그런 방식들이 이어져 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일본은 그렇게 한국처럼 지나치게 중앙집중적으로 도쿄에서만 모여 사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지역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도 이제 중앙집중, 그러니까 작은 섬이니까 그 타이페이에 모여 살고, 그리고 이제 타이페이나 대만의 학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사회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회학자가, 그러니까 요즘의 대만 사회를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다르지만, 이전에만 해도 대만 사회 모델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돼서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모든 것을 독식을 하는 걸 비판하고, 그것을 비판을 할 때 대만 사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그것이 어떤 그 경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래도 뭐 굉장히 좀 괜찮은 일자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 왜냐하면은 결국은 청년들의 일자리라는 문제는 그 나라의 기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의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이제 한 80년대, 90년대 대만이 이제 한국과 같이 무슨 아시아의 용인이 호랑이니 이러면서 고도 성장을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였는데, 2000년대와 2010년대 이때쯤 가기 시작하면은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본토로 가서 대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 있잖아요. 폭스콘 같은 회사가 원래는 대만의 중소기업이었는데, 하청 공장 라인들을 중국과,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로 공장을 이동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을 해서 대만의 약간 기업체 자체가 대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만의 사회학자들이, 한국 사회학자들을 만나면 너네는 그래도 삼성하고 현대하고 대기업이 있으니까 그래도 청년들이 취직할 때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중소기업이 다 중국으로 가서 공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그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업의 생태계나 중국과의 시장 관계에 때문에 대만에서는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일자리는 그 대만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타이파워라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한정 같은 건데, 그런 국유기업 정도만 좋은 일자리가 되니까 청년들이 상당히 어떤 이렇게 포부를 갖고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중국이 이제 일종의 재능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서, 그러니까 제가 만난 대만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대만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앰비션이 있고, 굉장히 그런 어떤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시장에서 성공을 해보겠다라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가버린다는 거야, 본토로. 왜냐하면 시장 기회가 훨씬 크니까. 그래서 중국에는 호랑이 같은 애들은 다 중국으로 가버리고, 토끼같이 착하고 그냥 우리 좀 그렇게 돈은 안 벌더라도 만족하고 살래요, 이러고 싶은, 그냥 어떤 물질적 가치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청년들이 대만 사회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대만의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라는 변수가 시장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어떤 기회 구조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이 실제로 정치적인 위협을 야기하는 방식에서도 그렇고,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대만은 이제 그 중국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든 종속이 되어 가면서 대만 사회에 남아있는 청년들한테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가서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대만 사회 자체에서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지는,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경제의 활력은 많이 잃어간 반면에, 그런데 이제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그 타이페이 시내의 집값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어떤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어떤 경제적 기회들 같은 것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취직을 하고 일자리가 있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사실은 기업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야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지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약간은 활력을 잃고 그렇지만 돈이 많은 개인들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집값은 점점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면서 청년들의 어떤 삶은 그 상당히 열악해지는 상황들이 이것은 한국, 대만, 그리고 홍콩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이 동아시아라고 하더라도 일본은 제가 최근에도 그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을 만나니까 그냥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도 다 취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대학원을 가면 안 된대요. 일본에서는 대학원을 가면은 취직이 안 되는 코스래요. 그런데 이제 왜냐면 회사들에서 바로 뽑아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직은 순진한 순수한 상태일 때 바로 회사에 들어와서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 웬만한 곳에 다 취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학원에 가면 그 취직은 하지 못해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지금은 그래도 그 취업률 같은 것들은 상황은 그렇게 괜찮아서 이것이 꼭 그 동아시아가 동일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 국가별로 상황들이 약간씩 다르다. 그런데 이제 저성장과 어떤 직장과 취업 기회의 부족이라는 거는 특히 한국, 대만, 홍콩에서 그리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집의 문제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서 학생들이 그때도 제가 논문에 잠깐 언급했던 운동들을 할 때도 그 엄브렐러나 우산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사실 집값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홍콩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그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도 심지어는 저출산 고령화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학자들이 인구 연구를 할때 동아시아는 원래는 이제 되게 가족주의가 중요하고 가족 관계가 뭐 어쩌고 가족적 가치가 중요한데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국가 소멸, 한국이 거의 낮은 나라인 거 알죠? 그 밑에서 이렇게 따지면 한국 때문 비슷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조금 위에 일본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그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정책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서 출생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인구 구조는 굉장히 급속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것이 현재 청년들한테는 당장의 어떤 문제를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이제 뭐 저희 세대 제가 이제 40대인데 4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주요한 경제 활동가가 돼가지고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부양 인구들을 부양을 해야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40대, 30대, 20대가 주요 그 노동 인구 세대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구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면 사실은 이제 부양 인구 대비 노동 인구의 수가 줄어든다면 사회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재난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는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하는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잘 자라서 잘 먹고 그리고 가족 관계를 맺고 그리고 뭐 이제 그래도 뭐 아이를 뭐 한둘 정도는 너무 많이 낳아도 힘들지만 한둘 정도는 낳고 부모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래서 가족을 부양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의 어떤 이 사회학에서는 그런 걸 라이프 코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애 주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근대 사회가 만들어낸 생애 주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경쟁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심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제가 그 사회학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지표들을 보고 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20대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청소년 자살률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높은 나라, 동일 그 세대를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우울증이나 그런
어떤 자살률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로 나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뭐 행복하고 그리고 가족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외부적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비싸서 혹은 뭐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런 어떤 외부적인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서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현재의 어떤 청년이나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나 구조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그리고 암울한 어떤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많아서 좀 상당히 문제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통의 사회학자들은 출산율이 낮은 거, 출생률이 낮은 걸 갖고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러니까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해야 됩니다. 모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정책들을 막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이 미래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글에도 썼는데 여러 가지 충격이 지금 막 여러 가지 파도가 막 몰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측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AI의 발전과 모든 것의 디지털 변화로 인해서 인간 노동 자체가 소멸되어가는, 인간 노동 자체가 가치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러면 굳이 그 수많은 인구들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담론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정상적인 어떤 삶의 경로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과연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이 앞으로의 세계가 그렇게 인간의 노동을 필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론하실 때 얘기를 한번 해보셔도 좋고. 왜냐하면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로봇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회가 얼마나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되어 가느냐. 그런데 우리는 일본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형식의 로봇을 개발을 해가지고 돌봄 센터에다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제 인구가 줄고 돌봄 인구가 주니까 처음 하는 게 그 동남아시아에서 케어 워커들을 데리고 와서 그 케어 워커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분들에서 돌봄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본 사회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도 가보면은 케어 워커로 와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수발하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력을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은 로봇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돌봄 영역에서도 일본 사회에서는 로봇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 한국은 산업 부분에서의 로봇화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로봇화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한국이. 그래서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로봇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사회에서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해야 되는 선택이 아닐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은 동아시아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후기 자본주의라고도 하고 뭐 후기 산업화 사회라고도 사회학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사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그런 차이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그런 물리적 조건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문화의 문제도 있고 산업화의 그런 방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암울한 어떤 여러 가지 청년들과 관련한 사회 지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나 민주적 가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차이, 그리고 인권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의 차이 같은 것도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에서 쓰고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현재의 청년들의 사회 운동을 전통적인 예를 들어 뭐 대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대학생 학생 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계엄령 상황에 계속 있었는데 대만의 대학생 운동들이 엄청 열심히,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재에 대해서 저항한 것처럼 대만에서는 이제 장개석 일가가 계속 계엄 상태에다가 대만을 군사 계엄 상태를 87년까지 유지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그때는 이제 그 백합 운동, 백합 릴리, 와일드 릴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운동들을 해가지고 어쨌든 정권들을 교체해낸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그 87년의 민주항쟁이라든지 이런 식의 것들이 대학생이 주장한 어떤 사회운동이 사회의 정치 세력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전위라고 하죠.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어떤 사회운동의 전위로서 그런 학생들, 지식인 중심의 역할들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이때 사람들이 생각한 어떤 민주주의라는 거, 이때 사람들이 생각한 어떤 인권이라는 것이 감각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지점이 있고, 우리가 똑같이 민주주의, 뭐 민주주의나 아니면은 인권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이것의 어떤 내포적 의미라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문화의 차이나 어떤 젠더 갈등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과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이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사회에서는 4.19가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전공투라고 해서 70년대에 굉장히 강력한 대학생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불 지르고 그 적군파는 다른 데구나. 근데 이제 막 방화하고 학생들이 그 막 도쿄대를 막 이렇게 점거해서 운동하고 70년대에 굉장히 과격한 그런 사회운동의 전통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 어떻게든 이렇게 소멸해 나갔고, 그래서 일본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민당,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일본에서는 거의 그 집합행동 그렇게 나와갖고 막 사람들이 데모하는 것 같은 것들이 일본 사회에서는 사실은 거의 70년대 이후에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의 사회운동 하시는 선생님들을 뵈면은 항상 일본 선생님들이 그래 니네는 데모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주류 집권당이고 일본에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계통이 있지만 정권 교체가 거의 안 이루어지거든요. 자민당 안에서의 계파들 간에 바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회운동 하시는 선생님들이 한국은 그래도 정권이 바뀌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부러워하시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청년들이 어떤 정치적 전위로서 대학의 지식인들이 하는 역할들이 일본, 대만, 한국 다 유사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은 70년대, 한국은 80년대가 그 절정기였고 90년대까지도 이어졌고, 대만 같은 경우도 뭐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지는 방식이었었는데, 그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각 나라에서 다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정치 활동이나 정치 참여 같은 거 그냥 잘 안 하고, 특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90년대 학번인데 그때 뭐 X세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취향만 쫓아가지 사회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뭐 이러면서 청년이 대학생이 어떤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바라보던 것들이 90년대, 2000년대부터 이게 좀 변화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대만하고 홍콩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러니까 청년이 자신들의 감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청년 스스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약간은 그 사회의 굉장히 중심적인 문제에 청년이 목소리를 낸다라는 방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논문에서 썼던 그 실즈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태양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떤 사회의 굉장히 구조적인 모순과 문제를 청년이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그 내는 방식이 옛날에 그런 구리구리? 뭐 국회의원? 아니면 전통적인 어떤 사회운동의 그런 언어 방식보다는 청년의 문화를 동원했다
라는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촛불, 뭐 혁명이라고 부를지 촛불 시위라고 부를지 그 집합행동에서 청년들이 상당히 다양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시점 이후에 같이 벌어졌던 그런 미투나 그런 식의 어떤 행동들, 집합행동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청년이 사회의 문제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만이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은 대만에 가서도 청년과 관련된 학술대에 한 두세 차례, 세 차례 정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어떤 느낌들이 있었냐면,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촛불 시위가 있기 전에 제가 대만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2015년에 그 실즈와 태양화 선플라워 무브먼트가 대만에서 있었던 다음에 한 2016년에 대만에서 회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이 박근혜 정부 때래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참 뭐라고 할까,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억압적이었고 검열도 많이 이루어졌었고 뭔가 사회적 발언을 하기가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일본 선생님들을 우리도 한다! 이러고 막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일본의 학생들이 전혀 행동을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는 게 없었는데, 실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동영상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나고 굉장히 미디어 이미지를 잘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평화헌법에 보장된 그런 안보와 관련된 어떤 일본이 군국주의로 다시 재무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일본 정부가, 자민당 정부가 바꾸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데모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때는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청년의 문제였다기보다는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 운동들이 전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즈라는 운동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경대나 와세대나 이런 일본에서의 뭐 엘리트 대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일본의 대학 구조가 훨씬 좀 한국보다도 뭐라고 할까, 지역으로도 분화되어 있고 대학의 전통도 훨씬 분화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리버럴한, 조금 더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의 출신의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운동을 했었고, 그래서 운동의 방식들 자체가 상당히 어떤 힙합이나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막 차용을 해가지고, 그때 유튜브 동영상을 막 찾아보면은 막 북치면서 막 신나게 막 사람들이 힙합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즈의 캠페이닝을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들을 만들었는데, 보면은 거의 무슨 아주 감각적으로 잘 만든 아주 힙한 그런 영상들을 엄청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환호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동을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지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만에서 만난 일본의 어떤 굉장히 비판적인 지식인인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열광하면서 일본도 한다, 일본의 청년들도 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의해서 중국이 어떤 무역과 관련된 조항들을 바꿔서 대만의 어떤 시장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것 같으니까 학생들이 대만의 입법원이라는 곳을 점거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행동들을 해서, 대만과 일본의 어떤 지식인들이 우리가 70년대와 80년대에 했었던 것들을 청년들이 이어나간다, 우리들의 어떤 사회의 핵심 문제를 청년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약간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뭐 불편한 용기라든지 청년들의 운동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운동권 세대나 사회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지도자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막 청년 편을 든다기보다는 약간의 이해를 못하는, 왜 저런 문제를 저런 식으로 제기하고 저렇게 시위를 하지? 라는 것에 대한 약간 이해의 정도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불편한 용기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시위를 할 때 뭐 물론 이제 여성 운동이나 이런 쪽 하시는 선생님들이 지지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굉장히 다른 어떤 신세대가 출현했다라는 그런 충격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지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뭔가 그 미투 운동들이 제기되고 그럴 때 뭐 저만 해도 이제 기성세대니까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나 이런 식의 것들을 처음에 들 때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어디까지 이것이 정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저 선배나 이제 또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저희들의 결론은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듣자. 우린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는 그냥 뭔가 청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귀 기울이고 이것을 경청하고 사회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이 논문에서 좀 강조를 하고 좀 이제 이 논문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주장은 하진 않았지만 약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 경우는 일본과 대만이 먼저 어떤 집합행동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굉장히 패셔너블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거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어떤 식으로 보면은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였던 거거든요.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 대만의 문제를 근데 이제 그 안에는 굉장히 깔려 있는 거에는 청년들의 불만이 거기서 터진 거죠. 불만의 감정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 불만을 자신들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라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실즈도 그 안에는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민주적이지 못한 것들과 평화에 대한 어떤 뭐 기대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지만 이 부분을 본인들의 진짜 문제를 터뜨린 것은 아니었는데 한국의 청년운동에서 제가 조금 약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 보면은 본인들의 문제들 같은 것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과 대만과 그 학자들과 항상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이 금수저, 헬조선, 이 흑수저 이 논의들이 2015년부터 사실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촛불 시위에서도 이 청년과 관련된 담론들이 나오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3포 세대 얘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88만원 세대도 그렇고, 이런 어떤 계층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 세대 내에서의 세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층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청년 담론에서 굉장히 일찍부터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만의 학자들이랑 일본의 학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약간은 그 청년 문제를 얘기할 때 계층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한 2018년, 2019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어떤 확실한 문제의식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의 청년 담론, 청년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굉장히 좀 다른 방식의 문제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젠더 문제들을 이렇게 막 여성들이 시위를 하면서 드러내는 것도 사실은 미투가 사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가 뭐 다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대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태양화 운동을 해서 대만은 원래 집권당이 국민당이었었는데 그 집권당이 지금 이제 민진당, 한국으로 치면 민주당과 같은 곳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바뀐 다음에 청년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만에서 지금 뭐 디지털 혁신분가? 잠깐 보면은 본인이 트랜스젠더이고 엄청난 해커 출신 오드리탕 같은 사람이 트랜스젠더인데 대만에는 그 사람이 이제 정부의 내각에서 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이 태양화 운동 이후에 그때 들어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의제 같은 것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대만은 동성결혼이 이제 그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서 그런 어떤 차별과 인권의 의제들 같은 것들이 제도화되어 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회운동을 해가지고 막 와글와글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가시화시키고 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세력이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뭔가 여기에 관련돼서 사회가 이렇게 주목하고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두려워해야지 되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집합적인 사회 운동이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사회 구조를 바꿀 것인가, 이 집합행동이 한번 이렇게 쫙 번출했던 어떤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을 갖고 있었던 뭐 어떤 시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치 변혁의 주체가 돼가지고서는 사회를 실제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절망을 했었던 것들을 변화하는 그런 주체가 되고, 어떻게 제도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운동을 할 때 맨날 나가고 데모만 하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년의 운동에서 사실은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뭐 있을 때 막 나가서 막, 그렇죠. 저희가 만약 1년 365일 데모만 하고 있으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데모를 하는 것도, 데모나 집합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굉장히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곳곳의 지역에서의 어떤 사회적 관계,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는 운동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하는 그런 방식의 운동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래서 청년에서도 보면은 질문 준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생태적이거나 아니면은 소수자와의 공존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운동을 해나가는 경우가 한국에서도 많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환파오라고 해가지고서는 환경보호 운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런 것들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청년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보란티어 운동이라고 이제 그 자원봉사자 활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의 운동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꼭 도시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어떤 삶의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발전과 20세기의 딜레마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뭐 기술이 변화해서 인간의 삶이 편리되는 건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인간의 가치가 축소되고 노동의 가치가 폄하되면서 인간의 어떤 존재 자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충격이 보이지 않지만 20년, 30년 지나면은 사실은 기후위기의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엄청난 파고로 지금 다가올 것이고, 단순히 경제 구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실 생존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떤 식의 그 조직화, 정치화,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회운동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점들이 한국에서도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거니즘 같은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는 거라든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을 하고, 꼭 집합적 사회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식의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